선생님이 남긴 다이어트 명언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그 쉬지 않고 먹는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때가 간헐적 단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이제 분비돼서 작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지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때 내 몸이 지방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의 개념은 인슐린에게 쉴 시간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을 먹고 나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자고 있는 동안에 얘가 휴식을 취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 다시 분비가 되고,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더라도 농사 짓고 먼 길 걸어 다니고 했던 시절에는 식사 중간중간에는 혈당이 떨어져서 지방을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인슐린이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인슐린이 쉴 시간이 없어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뭘 집어먹거나 떨어지기도 전에 또 그 다음 끼니를 먹기 때문이죠. 그러면 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그 공복인데, 이게 적어도 12시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내 몸의 생체 리듬이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현대인들의 반 이상이 12시간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에 맞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인슐린도 바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도 이제 열심히 이제 분비를 하면서 나를 빠릿빠릿하게 해놔야 되고, 밤 시간에는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은 바닥에 있으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몸을 수리하고 채울 거 채우고 면역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건강한 몸이에요. 이거를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내등이 이제 켜져 있으니까 낮밤의 구분도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뇌는 빛이 들어오면 낮이고 빛이 안 들어오면 밤이고, 뇌 이외에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이거든요. 이게 싱크로가 되어야 건강한 몸인데 싱크로가 안 되고 이게 깨져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 이상이 생기면서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실내등도 좀 어둡게 해놓고 가급적이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을 먹던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는 회식이 늦게까지 있었어요. 9시에 뭐 숟가락을 놨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12시간이 되려면 아침을 거르더라도 간헐적 단식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위를 위해서 꼬박꼬박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12시간의 공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어느 게 맞느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패턴에 맞추는 게 좋은 거지, 누구는 뭐 아침 챙겨 먹어서 건강해졌대, 너도 따라 해봐. 뭐 남들이 건강해졌다라는 어떤 그런 습관이나 방법을 따라한다고 똑같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저의 체험을 보면 우리가 너무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라든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틀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위장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거는 식사가 불규칙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손님들이 얼마나 깜깜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이어트 연구를 지금 33년째 하셨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비만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비만 치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잘못 알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비만은 평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는 꾸준하게 그냥 가는 건데 특정 약, 특정 음식, 특정한 방법이면 성공해.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 먹으면 좋아요? 뭘 먹어야 잘 빠져요? 뭐 애플사이더 비니거 먹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거꾸로 지방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과 설탕을 끊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뭘 안 먹을 생각을 하고 뭘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니 나는 밀가루는 못 끊겠고 땅콩버터 먹으면 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쉽고 편한 것만 찾아서 방법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엔 해답이 없죠. 원장님은 서울대도 나오시고 뭐 자기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그렇게 낙이 있습니까? 타고나서 절제가 안 된다는데 그걸 좀 도움을 받자는데 약 하나 먹고 아니, 좀 배가 부르면 아니, 덜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교정을 좀 하자면 네. 저도 술 좋아하고 그리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살찔 수 있는 음식들을 먹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건강한 몸에서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몸이 그것을 어느 정도 처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이 멀쩡하면 술을 좀 먹고 달달한 음식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이미 술이나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간에 기름이 끼고 배가 나오고 뭔가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몸에 술이 들어가거나 달달한 음식이 들어가면 몸은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빵을 못 끊고 나는 스파게티 없이 못 산다면, 그런데 어느새 내 몸이 나이가 들면서 내가 좀 절제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간에 기름도 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정신 차리고 간에 있는 기름이 거쳐지고 뱃살이 좀 빠질 때까지만 참으면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스파게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래도 스파게티 못 끊어 하고 계속 지방간을 더 나쁘게 만들고 배가 더 나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다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저 같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한 달 끊으면서 참아볼 것 같거든요. 평생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제 중독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조언을 받고자 하는 거죠. 네네. 어떤 보조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제대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정답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오래 앉아있지 않고 틈나는 대로 일어나서 걷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고 이러면 굳이 내가 약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을 굳이 찾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서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의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1년에 한 달은 자기 몸을 위해서 쉬게 하라.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원장님 본인 몸에 직접 임상 테스트하는 거 즐겨 하시고 그러시니까 요즘은 또 어떤 것에 주력하시고 좀 테스트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사실 뭐 제 몸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그 한 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있던 병원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이 와서 제가 이제 이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흔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칼로리 계산하지 마라. 배 터지게 먹어라. 네. 저는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칼로리가 높아도 내 몸에 도움이 되고 건강식이면 배 터지게 먹어라. 건강식을 그렇게 배 터지게 먹을 만큼 식욕이 돋나?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네. 알죠. 제가 배 터지게 못 먹을 줄 아니 브로콜리를 누가 배 터지게 먹어요.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정신적 포만감이 들겠네요. 그렇죠. 적게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배 터지게 먹어라? 일단 거기서 신나는 거죠. 야 이거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겠네.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진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수육을 막 2인분, 3인분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 체지방이 줄었네요. 그런가 하면 아니 살 빼러 왔는데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될까 싶어서 약간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면 그 다음 끼니는 건너뛰고 안 먹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좋아해요. 한 통을 먹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오는 그 죄책감, 바보 같은 거, 미련한 거 이러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종류의 제한 없이 배 터지게 먹어라였나요? 아니죠. 건강식을 배 터지게 먹어라죠. 건강식을, 수육이 건강식이군요. 그렇죠. 물에 삶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도 많지만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설탕에 들어있는 과당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끊어내기가. 네. 원장님이 하시는 간헐적 단식법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내가 이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수면과 휴식에 할애하는 시간을 최소 12시간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은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공복 시간인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2시간을 더 플러스를 한 거죠. 이 공복 시간이 늘면 늘수록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흔히 간헐적 단식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살아나 몸에서. 그렇죠. 몸이 젊어져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재활용해요. 늙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세포의 자양분을 끄집어 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늙고 병든 세포는 자연스럽게 사멸되겠죠. 이게 자가포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포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러면 단식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먹어야 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 주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에다가 연료를 공급하는데 내 몸에 있는 이 화학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 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끼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16대 8이다 그러면 16시간을 굶으면 8시간 동안에 내가 3끼를 잘 챙겨 먹으면서 내 몸에 있는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느냐? 이게 영양학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꼭 3끼를 먹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2끼만 먹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뭐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죠. 단백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단백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근육이 빠지면 노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 들면 다 근육이 빠지고 노쇠해지나 했더니 젊었을 때부터 운동도 하고 몸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80대에도 그냥 뭐 팔팔하게 활동 다 하시고 그렇게 지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라는 게 그냥 나이 들면 누구나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병이네.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네. 그래서 단백질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몸무게에 곱하기 한 1.2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최소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70kg이면 적어도 한 84g 정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한 끼인가요? 하루인가요? 하루. 그러면 하루에 80g을 2끼 나눠 먹으면 40g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 끼에 달걀 한 5개를 먹어야 되는데 내 몸에 흡수된 게 40g이 한 끼에 필요하다는 거죠. 달걀 5개를 한 끼 먹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그렇게 들어온 단백질을 다 소화 흡수해서 100% 내 몸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과 달리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산도 필요하고 이 소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나이 먹을수록 위산 분비도 떨어지고 위장 운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효소도 먹어. 네.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고기 안 드시는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드시죠. 근데 나이 드실수록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끼 또는 2끼에 다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14대 10으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4시간 공복을 유지를 하면 10시간 동안에 적어도 3끼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장님의 하루의 일과를 얘기해 주세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해서 나는 14시간을 쉬고 있다. 의사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따라하지 말고. 굉장히 진실하십니다. 그래도 한 달 관리하실 때 그 패턴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한 달 관리할 때는 철저하게 하죠. 네. 모범생이었던 그 시간에는 저는 이제 하루 4끼를 먹는데 4끼? 네. 보통 7시에 일어나면 네.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데 거기에 이제 플레인 요거트 그다음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같이 먹고 그게 이제 통상 제가 즐겨 먹는 아침 패턴이에요. 그리고 점심에는 꼭 밥을 챙겨 먹습니다. 몇 시간 정도 후에 드세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후. 네. 그렇게 해서 점심은 이제 밥
그 다음에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이 꼭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사이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편의점에 가서 무가당 두유에 네. 삶은 달걀 한 2개 정도를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에서는 밥을 반 공기 이내로 먹거나 아니면 아예 밥을 먹지 않고 채소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먹고 3시간, 4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그러면 8시나 다시 9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죠. 9시에 얼추 맞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를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프레이크라든지 간편하게 과일, 주스에다가 뭐 빵 한쪽 뭐 이렇게 뭐 빵 이렇게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식사를 아침 식사로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에 시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파요. 네. 그럼 뭘 찾죠? 혈당을 높이는 달달한 걸 찾아요. 하루 종일 혈당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가급적이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걸 먹으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일반 식사로 채워서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식사를 하는 것이 제일 건강식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내 몸이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수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게 이제 살이 찌는 원인이거든요. 살이 찐 사람들은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평소보다 더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살이 계속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이 빠지게 하려면 그 포만감 호르몬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적게 먹어서 그 포만감 호르몬이 회복이 될까요? 적게 먹으면 이 포만감 호르몬 입장에서는 더 아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포기지겠죠. 과식 폭식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는 방법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배불리 먹으라라는 얘기가 이 포만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면 망가진 내 몸에 망가진 포만감 호르몬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나쁜 음식 끊고 건강한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어주면 야금야금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는 양이 줄어든다고요. 그게 박용우가 얘기하는 배불리 먹는 박용우 다이어트. 자, 요즘 뭐 수많은 다이어트 그런 보조제 중에서 기적의 뭐 다이어트제라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오프라 윈프리, 킴 카사디안 뭐 이런 분들이 먹어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위고비. 간단하게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살을 빼게 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라는 주사 약물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부작용으로 체중이 쭉쭉 빠지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로 또 확장이 된 건데, 이 위고비라는 약물은 우리 몸에서 그 분비되는 GLP-1이라는 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물이거든요. 이 GLP-1은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게 되고,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음식 그만 먹어도 돼라는 신호가 나와야 이제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관에서 음식이 들어오네 하고 이 GLP-1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GLP-1이 분비가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를 자극을 시켜서 인슐린을 원활하게 분비하게 하고, 위장관 운동을 조절해 가지고 음식물이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게 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뇌에다가는 이제 포만감 신호를 좀 내려도 될 것 같아 라는 신호를 줘요. 그리고는 사라져요. 이게 GLP-1의 작동이에요. 그런데 이 위고비 전에 나왔던 삭센다는 이 GLP-1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 약물이 반감기가, 정상적인 호르몬은 반감기가 2, 3분밖에 안 되는데 얘는 13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호르몬이 작동하는 거예요. 위고비는 반감기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호르몬이 계속 있게 되면 어떻죠? 일단 배가 별로 안 고파. 배가 안 고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에서는 그냥 음식 안 먹어도 돼라는 신호가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이 떨어지니까 뭘 먹어도 안 내려가.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 음식은 늘 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속이 메스메스거리는 증상이거든요. 이게 전체 이 약을 복용한 환자의 50%에서 나타나니까 꽤 흔한 부작용인데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좀 메스메스거리고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처방해 주시고 계시나요? 저희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적의 약이기도 하지만 이 검을 장수가 칼을 휘두르느냐 아니면 백정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약을 현명하게 잘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몸무게가 뭐 140kg, 고도비만. 150kg 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릎의 부담도 훨씬 심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은 좀 짧고 빠르게 체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운동도 시키고 근육도 좀 키우고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또는 이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탕 밀가루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 끊어보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손에 초콜릿이 쥐어져 있고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내 뇌는 계속 끊임없이 얘를 찾아. 그럼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런 걸 찾게 되고 악순환을 거듭한단 말이에요. 위고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생리적인 식욕뿐만이 아니라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쾌감을 주는 음식을 먹는 그 신호도 차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음주량도 좀 줄일 수 있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 욕구도 줄여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짧게 그런 욕구를 좀 조절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를 극명하게 보셨나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삭센다를 이제 환자들에게 병용해서 처방을 해봤는데 저는 삭센다에서는 그다지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위고비는 병원에 찾아오면 내가 한 번 놔주면 일주일 동안은 그 효과가 지속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직은 제가 위고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들에게 같이 내 프로그램과 같이 병용을 했을 때에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지금 느낌은 갖고 있어요. 가격 면에서 우리가 좀 다뤄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놀라운 가격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엄청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비싼데 사전에 좀 소금을 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 한 달에 180만 원, 200만 원이래. 네. 와, 그 정도 돈 내고 이거 맞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반값도 안 돼. 그러니까 싸게 느껴지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싼 주사입니다. 그 외에도 다이어트에 썼던 돈들을 계산한다면 효과 대비 가성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내가 그 메스꺼움과 또 그 외에 또 무시무시한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렀던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갑상선 암도 뭐 발생을 했고 급성 췌장염 같은 네. 것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드물죠. 현재까지 출시되었던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덜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식욕 억제제들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다 보니 불면도 심하고 뭐 어쨌든 우울감도 네, 생기고. 우울감도 생기고 좀 원치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지만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 지방간이라든지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라든지 막상 써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효과들도 있네 하는 그런 효과들도 지금 줄줄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가성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작용 대비 효과가 좋은 약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언급했던 위장관 증상 정도야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지만 자, 일단은 입맛을 뚝 떨어뜨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체중계 눈금은 빠지겠지만 지방만 빠질까요?
근육도 수분도 빠지겠죠. 빠지고 수분도 뭐, 빠지고 근육도 네. 빠지고. 그러니까 수분 보충이나 잔해질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확 나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근감소거든요. 단백질의 음식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 늘 위장관이 그득해 있는 몸에서 단백질을 먹고 싶을까요? 그러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육은요, 붙이기도 힘들지만 빠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진 근육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결국에 주사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요요가 생겨서 이제 체중이 늘 텐데 체중이 늘어도 근육이 늘까요? 지방으로 늘겠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주변에 보면 정말 제가 왜 살을 빼려고 하는지 있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이어트 미의 기준이 개개인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이 BMI 그 계산 방식이요. 네네네. 이게 19세기에 고안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건지, 당시에 어떤 뭐 외압은 없었던 건지,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데도 자꾸 살쪘다고 그 수치를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체중 어느 정도, BMI 방식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체중으로 비만을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의사거든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뚱뚱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낸 곳이 생명보험 회사에서 사망자들의 키와 체중을 가진 지금 얘기하는 BMI라는 이 수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망 위험이 낮았던 곳 집단이 BMI가 23에서 25 정도. 그래서 이제 BMI라는 것이 의학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가 결국에 비만 관련 대사 이상이나 합병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어디에 분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뱃살, 허리둘레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고, 체중이 얼마나 많이 나가니까 BMI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보다는 지방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느냐가 더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체중, 허리둘레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건강검진을 누구나 다 하고 국가에서도 검진을 해주니까 건강검진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이런 수치들 검사하잖아요. 이런 수치가 참고치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거를 대사 이상 체중이라고 보고, 그 벗어난 수치를 정상 수치로 돌려놓게 되는 그 체중이 나의 건강 체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을 체중으로 잡지 말고 이런 대사 이상을 확인해 보는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이 검사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하자. 이제는 체중 잊어버리세요. 체중계 눈금으로 나 5kg 뺄래 10kg 뺄래 잊어버리세요. 그럼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BMI 체중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혈액 검사가 필요하니까 요즘은 네.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시면 어느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병원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